그의 겨울은 유독 일찍 찾아왔습니다. 10월을 넘기자마자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을 것처럼 바람이 찼어요. 저는 73년을 사는 동안 이토록 급작스러운 추위는 처음 겪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2층 집의 샤시는 밤새 울어댔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창문마다 하얀 성에가 그림처럼 피어 있었죠. 사건이 터진 그날도 그랬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부는 11월의 아침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저는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등어 한 손을 노릇하게 구워 아들 내외와 손주를 위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평생을 해온 일이지만 이제는 허리를 한번 펴는 것조차 쉽지 않은 나이가 되었어요. 재호야, 민우야, 아침 먹어라. 제 목소리에 아들 오재호가 부스스한 얼굴로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45이나 먹은 아들이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기만 해요. 착하고 순하지만 좋게 말하면 다정하고 나쁘게 말하면 조금 무른 구석이 있는 아들이었죠. 그런 아들이 장가를 가서 토끼 같은 손주 오민우를 낳아주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문다은이 조금 사치스럽고 성격이 날카로운 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좋다니 저도 군말 없이 한 지붕 아래서 식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평생 일궈 제게 남겨준 유산이자 제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아들 내외가 회사 근처에 작은 집이라도 얻어분가할 때까지는 제가 품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다은이는 속이 좀 안 좋다고 해서요. 먼저 먹겠습니다. 재호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아침잠도 많고 입도 짧은 편이라 그러려니 했어요. 민우가 방에서 뛰어나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만들기 한대요. 10살배기 손주의 재롱에 팍팍하던 삶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분주한 아침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재호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민우는 노란색 학원차를 타러 나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안방에 있던 며느리가 재호에게 무언가 부탁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 어제 주문한 택배 온 거 없어요? 현관문 좀 봐줘요. 알았어. 금방 보고 올게. 재호가 현관으로 나가는가 싶더니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쿵 하고 무언가 무겁게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거실로 뛰쳐나가니 재호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현관 밖에 쓰러진 며느리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다은아, 여보, 괜찮아? 정신 좀 차려봐. 며느리는 눈을 꼭 감은 채 발목을 붙잡고 신음만 내뱉고 있었어요. 현관 앞 대리석 바닥에 밤사이 10개 깔렸던 살얼음이 문제였습니다. 그걸 미처 보지 못하고 슬리퍼 바람으로 나갔다가 크게 미끄러진 모양이었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빨리 119에 신고부터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재호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붙잡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아픈 와중에 나 괜찮아요. 당신 놀랐잖아요 라며 재호의 얼굴을 쓰다듬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조금은 위화감이 느껴졌지만 경황이 없어 깊이 생각할 틈은 없었죠. 구급차가 도착하고 며느리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재호는 제게 집을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허둥지둥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텅 빈 집에는 싸늘한 아침 공기와 엎질러진 택배 상자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크게 다치지 않았기만을 바라며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재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다은이 발목뼈에 금이 갔대요. 의사가 말하길 3개월은 꼼짝 말고 누워만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뼈에 금이 갔다니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게 무슨 고생인가 싶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재호와 며느리가 탄 택시가 집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오른쪽 다리 전체에 무릎까지 오는 통깁스를 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호는 그런 며느리를 조심스럽게 밀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당분간은 꼼짝도 못하게 됐어요. 얘야, 죄송하긴. 사람이 살다 보면 다치기도 하는 거지. 몸조리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며느리를 위로하며 안방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집의 모든 것은 며느리, 문다은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아픈 아내의 병수발을 들어야 한다며 회사에 긴급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저는 꼼짝 못하는 며느리를 대신해 온갖 집안일은 물론 삼시세끼 식사를 안방 침대로 대령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죠. 처음 며칠은 저도 며느리가 안쓰러운 마음에 정성껏 돌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까다로워졌습니다. 어머니, 국이 좀 식었네요. 펄펄 끓여서 다시 가져다 주시겠어요? 어머니, 갑자기 샤인머스켓이 먹고 싶어요. 재호 씨 시켜서 좀 사다 달라고 해주세요. 어머니, 저 심심한데 책 좀 읽어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더 크게 읽어주세요. 과일은 껍질을 예쁘게 깎아 토끼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했고, 물 온도는 미지근하지도 뜨겁지도 않은 정확한 온도를 맞춰야 했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이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데도 굳이 저를 불러 가져다 달라고 시키기 일쑤였어요. 재호는 그런 아내의 투정이 안쓰럽기만 한지 온갖 비위를 다 맞춰주며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표정이 굳어지면 아들은 제게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다은이 아파서 그러는 거잖아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아픈 게 벼슬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저렇게까지 아내를 위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며느리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저를 힘들게 한 것은 집안일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저와 아들, 그리고 손주 민우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안방 침대에 누워 모든 것을 지시하고 통제하려 들었어요. 사건이 터지기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저녁상을 차려 며느리 방에 가져다 주자 며느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반찬이 이게 뭐예요? 온통 풀밭이잖아요. 고기 반찬은 없어요? 오늘 낮에 갈비찜 해주지 않았니? 저녁에는 담백하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저보고 풀만 먹고 기운 내라는 말씀이세요? 안 그래도 아파서 서러운데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옆에 있던 재호가 안절부절 못하며 제게 핀잔을 줬습니다. 어머니, 환자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당장 나가서 고기라도 사오겠습니다. 결국 아들은 밤늦게 문을 연 정육점을 찾아 헤맸고 저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다시 부엌으로 가야 했습니다. 제가 이 집의 주인인지 아니면 돈 한 푼 받지 못하는 간병인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어요.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손주를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 마음속 의심에 불을 지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칭얼대는 며느리의 시중을 드느라 오전 내내 정신이 없었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한숨을 돌리는데 학교를 마치고 온 민우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목마르다고 해서 물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민우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자 민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방에서 며느리에게 물을 가져다 주다가 쟁반을 들고 뒤돌아서는 과정에서 물 몇 방울을 며느리의 이불에 떨어뜨린 모양이었어요. 안방 쪽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지금 일부러 그랬지? 엄마 아픈데 더 아프라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보기 싫으니까 당장 네 방으로 들어가. 아이에게 소리치는 목소리에는 아픈 사람의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민우를 제 방으로 데리고 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끄끄거리며 울었어요.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달래주었습니다. 괜찮아, 민우야. 엄마가 아파서 예민해서 그래. 우리 민우가 이해해주자. 하지만 제 위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민우가 고개를 들고 충격에 휩싸인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그 어떤 외침보다도 컸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엄마 아픈 거 다 거짓말 같아요. 손주 민우의 그 한마디는 제 늙은 심장에 박힌 작은 가시 같았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치부하기엔 그렁그렁한 눈물 속에 담긴 확신이 너무나도 선명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의 등을 한참이나 쓸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진실의 이면을 볼 때가 있다고들 하죠. 어쩌면 제 눈과 귀를 가리고 있던 며느리가 아프다는 대전제가 실은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허술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온 신경이 곤두섰어요. 제 인생은 정직과 성실 그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 좌판을 열고 해가 져야만 집에 돌아와 밥을 짓는 삶을 수십 년간 반복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거짓말은 좀도둑보다 나쁜 것이라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 집, 제 아들의 아내, 제 손주의 어미가 식구 모두를 상대로 연극을 하고 있다니 차마 믿고 싶지 않은 끔찍한 가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달라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섣불리 의심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여우처럼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어요. 저는 평소보다 훨씬 더 살갑고 상냥한 시어머니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어젯밤엔 잠 좀 잘 잤니? 어디 불편한 데는 없었고? 안방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며느리는 제 목소리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특유의 가녀린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그런데 새벽에 발목이 너무 쑤셔서 몇 번이나 깼어요. 꿈에서 누가 제 다리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니까요. 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꾹 누르며 며느리의 이마를 짚어주는 척했습니다. 저런 고생이 많구나. 아침은 뭘 해줄까? 따끈한 전복죽이라도 끓여줄까? 며느리는 제 다정함이 만족스러웠는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면 뭐든 맛있죠. 그 뻔뻔한 얼굴을 마주하고도 태연하게 웃어 보이는 제 자신이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시장에서 수십 년간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상대하며 단련된 제 연기력이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게 며느리의 비위를 맞춰주며 저는 모든 감각을 곤두세워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마시는 모습, 리모컨을 쥐는 손가락의 움직임, 심지어는 숨소리까지도요. 하지만 며느리는 빈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 재호나 제가 근처에 있을 때면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고통받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신음소리,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촉촉한 눈망울까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이라도 줘야 할 판이었어요. 재호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완전히 녹아내려 잠시라도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은아,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다 해줄게. 아니에요, 여보. 당신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저 불쌍한 내 아들. 제 아내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방심하는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을 노려야 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재호가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특정 브랜드의 케이크를 사기 위해 시내 백화점까지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민우는 아직 학교에 있을 시간이었고요. 집에는 저와 며느리 단둘만 남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일부러 며느리가 좋아하는 배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과도를 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만약 민우의 말이 사실이라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배를 예쁘게 깎아 접시에 담아 며느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기 전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어요. 아가, 배 좀 깎아왔다. 이거 먹고 기운 좀 내렴. 쟁반을 며느리 침대 옆 협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저는 방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마당에 널어놓은 시래기 좀 걷어와야겠다. 그리고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틈을 남겨두었어요. 문고리를 잡은 채로 저는 숨을 죽이고 굳어버린 조각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눈치챌까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1분쯤 지났을까요?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남겨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며느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통깁스를 한 오른쪽 다리를 침대 아래로 스르륵 내리더니 두 팔을 위로 쭉 뻗어 기지개를 켰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똑똑히 들렸어요. 그것은 환자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어서 뻐근한 몸을 푸는 소리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깁스한 발을 바닥에 떡하니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뻣뻣해진 목을 좌우로 돌리며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했어요. 뼈에 금이 가서 3개월은 꼼짝도 못한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문고리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삐걱 하는 작은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1초도 되지 않아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침대 위로 재빨리 올라가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파라. 제 심장이 분노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저 뻔뻔한 것. 저것이 내 아들과 나를 그리고 어린 손주까지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저는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소리치며 달려들어가 봤자 어머니 헛것을 보셨네요 라며 발뺌할 게 뻔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말입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당으로 나가 시래기를 걷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타오르는 머리를 조금이나마 식혀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또 다른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는 외출은커녕 안방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으면서 하루가 멀다고 택배를 시켜댔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해서 인터넷 쇼핑이라도 하는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그 빈도와 양이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현관 앞에는 크고 작은 택배 상자들이 산처럼 쌓였어요. 재호는 아픈 사람이 저런 걸로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지라며 며느리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저는 분리수거를 핑계로 며느리가 버린 택배 상자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상자에 붙은 운송장에는 값비싼 수입 화장품,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의 옷, 심지어는 명품 가방을 파는 해외 직구 사이트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어요. 아니, 깁스를 해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저런 것들을 사서 뭘 하겠다는 거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민우가 제 방에 와서 소곤거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밤마다 잠도 안 자고 태블릿으로 계속 뭘 사요. 내가 살짝 봤는데 엄청 비싼 구두 같은 거였어요. 아이의 증언은 제 의심에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고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아들 내외의 방에서 새어나오던 텔레비전 소리마저 잠잠해졌을 때 저는 제 방에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낡은 마룻바닥이 삐걱거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목표는 거실 소파 위에서 충전되고 있는 며느리의 태블릿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을 내는 태블릿을 손에 쥐었을 때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비밀번호가 걸려 있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화면을 밀자 바로 잠금이 풀렸어요. 저는 곧장 인터넷 쇼핑 앱부터 확인했습니다. 최근 구매 목록을 보고 저는 기가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민우의 말대로 아찔한 높이의 스틸레토 힐, 반짝이는 보석이 박힌 클러치 백, 몸에 딱 붙는 원피스까지 당장이라도 파티에 가야 할 사람의 쇼핑 목록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뼈에 금이 간 환자가 살 물건들이란 말입니까? 분노를 삼키며 다른 앱들을 살피던 중 제 눈에 익숙한 아이콘이 들어왔습니다. 지역 맘카페 앱이었어요. 며느리가 평소에 정보를 얻는다며 자주 들여다보던 곳이었죠. 무심코 앱을 눌러 며느리가 쓴 게시글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 최악의 배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목록의 가장 위에 있는 글의 제목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몸테크로 시어머니 등골 빼먹는 중키읔키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목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글의 내용은 제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진짜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키읔키읔 살짝 미끄러져서 발목 좀 삐끗한 거 가지고 병원 가서 의사랑 짜고 깁스했더니 진짜로 믿고 여왕처럼 모시네요. 남편은 원래 내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하니까 구워 삶기 식은 죽 먹기고요. 팁 주자면 아플수록 더 까다롭게 굴어야 해요. 그래야 더 미안해서 잘해주거든요. 국이 식었네, 과일이 맛이 없네, 온갖 트집 잡으면서 부려먹는 재미가 쏠쏠해요. 덕분에 저는 침대에 누워서 손가락 하나로 쇼핑만 즐기고 있답니다. 이달 카드값만 1,000만 원 넘은 거 싫어?
키읔키읔 어차피 남편이 다 막아줄 테니 걱정 없어요. 다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시어머니 부려먹겠어요? 몸테크,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태블릿을 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턱 막혔어요.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태블릿에서 본 그 끔찍한 게시글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분노로 들끓는 속을 애써 감추고 저는 동이 트자마자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전의 강정화가 아니었어요. 어수룩하고 마음 약한 시어머니는 어젯밤에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냉철한 복수의 화신이 되어야만 했어요. 우선 며느리의 만행을 증명할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맘카페 게시글은 스크린샷으로 찍어 제 휴대폰으로 옮겨두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며느리가 해킹당했다. 누가 내 아이디를 도용했다고 발뺌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두 발로 멀쩡히 걷고 심지어는 춤까지 추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 아들, 저 가여운 제호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하자고 하면 제 아무리 멍청한 며느리라도 의심을 품을 게 뻔했어요. 경계심을 품은 쥐는 덫에 걸리지 않는 법입니다. 저는 며느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며칠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제게 TV 광고 하나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최신 장난감 광고였어요. 스스로 움직이며 주변을 촬영하는 기능이 있는 작은 로봇 장난감이었죠. 바로 저거다.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며칠 뒤 저는 큰 상자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침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재호와 며느리가 제게 시선을 돌렸어요. 어머니, 그게 다 뭐예요? 저는 상자를 거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다. 다음 주면 우리 민우 생일이지 않니? 미리 선물 하나 장만했다. 민우는 상자를 보더니 신이 나서 달려왔습니다. 와, 할머니, 이게 뭐예요? 저는 민우와 함께 상자를 풀었습니다. 상자 안에서는 하얗고 동그란 로봇 장난감이 나왔어요. 민우는 좋아서 방방 뛰었습니다. 저는 민우에게 로봇 사용법을 알려주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민우야, 이 로봇은 우리 집을 지키는 꼬마 경찰관이야.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나쁜 도둑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저기 거실장이 잘 보이는 곳에 둬야 한다. 알았지? 저는 거실 소파 맞은편 집안 전체가 가장 잘 조망되는 책장 한가운데에 로봇을 올려두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아이들 장난감이라고 생각했는지 시시하다는 표정으로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 재호는 어머니도 참 민우가 저런 걸 가지고 놀 나이는 지났어요 라며 웃을 뿐이었습니다. 완벽한 시작이었어요. 그 누구도 저 하얀 플라스틱 덩어리가 자신들의 안락한 거짓말을 산산조각 낼 무시무시한 증거 수집 장치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며느리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재호야, 너도 매일 병수발만 드느라 고생이 많다. 오늘은 엄마랑 같이 시장 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자. 민우야, 할머니랑 같이 공원 가서 배드민턴 칠까? 등등 온갖 핑계를 대서 아들과 손주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집에 며느리가 혼자 남게 되었을 때 꼬마 경찰관 로봇은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메모리 카드를 빼서 영상을 확인하던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 다녀온 뒤 저는 민우에게 로봇이 배터리가 다 됐나 보다. 할머니가 충전해 줄게라며 자연스럽게 로봇을 제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작은 메모리 카드를 뽑아 낡은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거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아무 움직임도 없었어요. 혹시 내 생각이 틀렸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쯤 안방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에 숨을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깁스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녀가 하고 있던 것은 통깁스가 아니라 찍찍이로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깁스 부츠였어요. 며느리는 현관에 서서 부츠를 성가시다는 듯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맨발로 거실을 활보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의 절뚝거림도 없는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완벽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며느리는 냉장고로 가더니 평소에는 맵고 짜서 쳐다보지도 못한다던 떡볶이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벌러덩 누워 태블릿으로 드라마를 보며 떡볶이를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영상을 끄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만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떡볶이를 다 먹은 그녀는 갑자기 신나는 음악을 틀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춤을 따라하는 모습은 며칠 전 제 앞에서 다리가 아프다며 눈물을 글썽이던 그 환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거실 바닥에 요가 매트까지 깔고 고난도의 요가 동작을 선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저것이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짓이란 말입니까? 며칠에 걸쳐 수집된 영상 속에는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이중생활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친구와 영상 통화를 하며 제 흉을 보는 모습,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ATM 기계나 마찬가지야 라며 낄낄거리는 목소리. 새로 산 명품 구두를 신고 거울 앞에서 패션쇼를 하는 모습까지 하루하루 증거가 쌓여갈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며느리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차가운 경멸과 복수심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사건의 배후를 짐작하게 할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재호와 함께 병원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비웠습니다. 돌아와서 영상을 확인하는데 며느리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봇 장난감의 성능은 생각보다 뛰어나 음성까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김 실장님, 저예요. 네네. 일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제가 진짜로 다리 부러진 줄 알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김 실장?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이자 독촉하시면 저도 곤란해요. 제가 지금 돈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달라니까요. 이번 해상에 보험금만 제대로 나오면 실장님 돈부터 깨끗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액수가 꽤 크니까 한몫 단단히 챙겨 드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네. 알았어요. 끊어요. 전화가 끊어지고 며느리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험한 말을 내뱉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녹화되었어요. 저는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해 보험금, 이자 독촉, 김 실장. 이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재조합되며 며느리의 거짓말 뒤에 숨겨진 거대한 사기극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부려먹기 위한 얄팍한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제는 더 깊이 이 사건의 뿌리까지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그 김 실장이라는 자의 정체부터 알아내야 했어요. 며느리의 통화에 등장한 김 실장이라는 이름과 보험금이라는 단어는 제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집안 문제를 넘어 금전적 이득을 노린 사기 범죄와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뒤에 또 다른 공범이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섬뜩함마저 느꼈어요.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며느리가 꼬리를 자르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는 완벽한 증거의 그물을 짜야만 했습니다. 우선 김 실장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수십 년간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이런저런 꾸준히 일을 해결해 주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흥신소 비슷한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은퇴하고 작은 탐정 사무소를 차린 옛 동생뻘 되는 사람이었죠. 저는 수소문 끝에 그의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일세, 나 강정화일세. 혹시 기억하겠나? 수화기 너머에서는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누님. 당연히 기억하죠. 이 귀한 분이 어쩐 일이십니까?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할 수는 없어 그저 조카 하나가 돈 문제로 곤란한 일에 휘말렸다며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이름과 김 실장이라는 단서, 그리고 며느리의 통화에서 들었던 휴대폰 번호를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람 하나만 좀 알아봐 주게. 절대 흔적이 남아서는 안 되네. 그는 걱정 말라며 며칠 안에 소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집안에서 또 다른 증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언급한 상의 보험금. 만약 며느리가 계획적으로 사고를 위장한 것이라면 분명 사고 직전에 보험에 가입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증거를 어디서 찾느냐는 것이었죠. 며느리는 자신의 물건에 손 떼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에 안방을 뒤지는 것은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저는 또다시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온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먼지를 풀풀 날리며 부산스럽게 움직였어요.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먼지 날리잖아요. 청소는 나중에 하시면 안 돼요? 겨울옷 꺼내려면 지금 해야 한다. 너도 알레르기 있지 않니? 이불이랑 침대 시트도 다 빨아야겠다. 잠깐만 거실에 나와 있을래? 저는 며느리를 휠체어에 태워 거실로 내보냈습니다. 재호에게는 너는 다은이 옆에 꼭 붙어서 말동무나 해줘라라며 두 사람을 거실에 묶어두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합법적으로 안방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시트를 벗기는 척하며 재빨리 며느리의 화장대와 서랍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은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옷가지와 화장품들 사이를 뒤지던 제 손에 서랍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딱딱한 서류 봉투 하나가 잡혔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가 찾던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험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었어요. 무려 4개의 다른 보험사에서 발급된 상에 보험 증서가 겹쳐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으로 계약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며느리가 다치기 불과 한 달 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가입된 것들이었습니다. 보장 내역은 온통 골절, 입원,
후유 장애와 관련된 항목들로 가득했고 모든 보험금을 합산하니 억 소리가 나는 거액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보험 사기를 위해 설계된 포트폴리오였어요. 저는 모든 서류를 제 휴대폰으로 꼼꼼하게 촬영해두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원래 자리에 넣어두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심부름센터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누님, 알아보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김 실장이란 놈, 이 바닥에서도 아주 악질로 소문난 사채업자입니다. 그리고 누님 조카 되시는 분, 문다은 씨가 그놈에게 거액의 노름 빚을 진 것 같습니다. 불법 온라인 노름 사이트에 빠져서 꽤 오래전부터 돈을 끌어다 쓴 모양이에요. 그의 설명은 제가 찾은 보험 서류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노름 빚에 시달리던 며느리가 사채업자와 짜고 보험 사기를 통해 한몫 챙겨 빚을 청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기극의 전모가 제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소름 끼치는 진실에 몸서리를 치다가 저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최근에 사들인 그 수많은 명품들, 그리고 아들 재호의 태도, 설마 불길한 예감이 제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마지막 퍼즐 조각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제 아들 재호의 통장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사기 행각에 직접 가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순진하고 물러터진 아들이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아 경제적으로까지 이용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아들을 떠보기로 했습니다. 재호야, 요즘 회사에서 보너스라도 받았니? 돈 씀씀이가 부쩍 커진 것 같구나. 다은이한테 선물도 자주 해주는 것 같고. 제 말에 재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다은이가 아프니까 기분 전환이라도 시켜주려고. 얼버무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잠든 깊은 밤, 저는 아들의 지갑에서 몰래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 정리 기계 앞에 서서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제발, 제발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기계에서 나온 통장 내역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아들의 월급 통장은 물론 결혼할 때 쓰라며 제가 보태주었던 적금 통장에서까지 매달 수백만 원씩, 때로는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 아내 병원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맘카페에 자랑했던 카드값 1,000만 원이 바로 이 돈이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노름빚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아들이 벌어온 돈과 제 돈으로 막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통장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멀쩡하게 걷고 춤추는 영상, 몸테크를 자랑하던 맘카페 게시글, 사채업자와의 통화 녹음, 사고 직전에 가입한 보험 서류, 그리고 제 아들의 피 같은 돈이 흘러들어간 통장 내역까지. 이 정도면 저 악마 같은 며느리를 사회에서 매장해버리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어떻게 복수할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이혼시키고 내쫓는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저 여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돈과 체면을 한꺼번에 짓밟아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재호에게도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저는 밤새 그 증거들을 앞에 두고 고민에 잠겼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모든 것을 터뜨려 저 악마 같은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싶다는 분노와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받게 될 충격과 상처를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이 속에서 천번 만번을 싸웠습니다. 결국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적어도 마지막 노력은 해봐야 했어요. 저 가여운 아들이 스스로의 눈으로 진실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저 너무나도 아내를 사랑한 죄밖에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LA 갈비를 굽고 뜨끈한 해물 순두부찌개를 끓였어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며느리가 잠시 텔레비전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아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재호야, 내 방에 가서 차나 한잔 하자꾸나. 제 목소리에는 애써 감춘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재호는 무언가 예감했는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따라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따뜻한 국화차를 아들 앞에 놓아주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쏟아내는 대신 아들이 스스로 생각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잔잔한 돌멩이를 던져보기로 했어요. 재호야, 너 요즘 힘든 일은 없니? 회사 일은 괜찮고? 네, 어머니. 괜찮아요. 그런데 그건 왜요? 아니다. 그냥 네 얼굴이 말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다. 매일 다은이 옆에 붙어서 병수발 드느라 너까지 몸이 축나는 것 같구나. 회사 일에, 집안일에 네가 어깨에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애미 마음이 좋지 않다. 제 진심 어린 걱정에 재호의 표정이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바로 이때다 싶어 본론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재호야, 다은이 병원비며 약값이며 또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 사느라 지출이 만만치 않을 텐데 네 통장만으로는 부족하지는 않니? 내가 모아둔 돈이라도 좀 보태줄까 해서 그런다. 네가 얼마를 어디에 쓰는지 알아야 나도 도울 수 있지 않겠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부드러웠던 아들의 표정이 다시 날카롭게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저 의심하세요? 제가 돈이라도 함부로 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뜻이 아니잖니. 나는 그저 너를 돕고 싶어서. 괜찮습니다. 제 가정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은이한테 들어가는 돈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접근하려던 제 첫 번째 시도는 그렇게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른 방향으로 아들을 설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며느리가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재호가 며느리를 휠체어에 태워 병원에 다녀왔고 저는 현관문 앞에서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그래, 의사 선생님이 뭘 하시더냐? 좀 나아지고 있단 말 없디? 재호가 며느리의 신발을 벗겨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대요. 뼈가 잘 붙고는 있는데 그래도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저는 짐짓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보기엔 우리 아가가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얼굴색도 그렇고 밥 먹는 것만 봐도 기운이 넘치는 것 같아 보이거든. 의사 선생님이 너무 과잉 진료를 하시는 거 아니냐? 제 말에 재호 대신 휠체어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제가 아픈 게 다 거짓말 같으세요? 제가 꾀병이라도 부린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요.
제가 빨리 낫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더 열심히 아파볼게요. 며느리는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고 재호는 그런 며느리를 감싸 안으며 저를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다은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픈 사람한테 그런 잔인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 두 번째 시도 역시 며느리의 눈물 연기 앞에서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을 쓰게 되면 제 아들은 분명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결전의 날은 제가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며칠간의 냉전으로 집안 분위기가 살얼음판 같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아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설득이 아닌 거의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재호야, 내일 나랑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 좀 가자. 상속 문제를 미리 좀 정리해둬야 할 것 같구나. 상속이라니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 일이란 모르는 거다. 나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 미리 준비를 해둬야지. 그런데 그 전에 네가 먼저 정리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 아내 문다은 씨와의 관계 말이다. 제가 네 아내라고 칭하자 재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모르긴 왜 몰라. 네가 지금 저 여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집안 기둥 뿌리를 다 뽑아주고 있다는 걸 정말 모른단 말이냐?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재호 역시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어머니야말로 뭘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다은이가 어떤 사람인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저 사람을 미워하지 못해 안달이 나셨어요. 제가 어머니 아들인 게 부끄러울 정도예요. 뭐? 부끄러워? 네. 아픈 며느리 하나 감싸주지 못하고 어떻게든 흠집내서 쫓아내려는 시어머니를 둔 제가 부끄럽다고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 사기꾼 같은 계집의 편에 서서 제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희의 고성이 오가던 거실로 안방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휠체어에 앉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한쪽 목발의 의지에 절뚝거리며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빨리 걸어서 어머니 걱정을 덜어드려야 하는데 그러면서 며느리는 애써 발을 내디디려다 악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그대로 거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너무나도 계산되고 연출된 완벽한 장면이었어요. 다은아, 재호가 달려가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피가 끓는 듯한 눈으로 저를 돌아보며 절규했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다은이를 이 꼴로 만드신 거라고요. 어머니의 저주 때문에 저 사람이 낫기는커녕 더 아프게 됐잖아요.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주라니.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온 저주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재호의 품에 안겨 저를 힐끔 쳐다보며 아무도 모르게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미련과 동정심, 아들에 대한 애틋함마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것들은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었어요. 제 집에 깃든 악귀이자 제 아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기생충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내가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아주 처절하게, 뼛속까지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제 마음속에서 복수의 여신이 칼을 빼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이성이 격렬하게 싸우다 마침내 차가운 이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짓이었어요. 저는 이기는 싸움을 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저 자신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저 교활한 며느리가 스스로 제단 위로 올라오게 만들려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탐욕이라는 달콤한 꿀을 발라주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사람처럼 퀭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끼리만 소곤거리며 식사를 했어요. 그 싸늘한 분위기를 깨고 먼저 입을 연 것은 저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싹 말라 있었어요. 재호야. 아들은 대답 없이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봤다. 내가 틀렸다. 내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나 보다. 네 말이 다 맞다. 내가 괜한 오해로 아픈 애를 너무 들볶았구나. 제 갑작스러운 사과에 재호와 며느리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저는 쐐기를 받기로 했습니다. 눈물을 한 방울 글썽이며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미를 용서해다오. 다은이에게도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제 처절한 연기는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저는 이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 집, 더는 내가 쥐고 있을 이유가 없겠더구나. 괜히 내 욕심 때문에 우리 가족 사이에 불화만 생기는 것 같아. 이번 주 안에 너랑 다은이 공동명의로 깨끗하게 넘겨주마. 공동명의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식탁 아래로 며느리가 발을 꼼지락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재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세요? 어제는 상속 문제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자고 하시더니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지. 어젯밤에 네 아내가 아파서 쓰러지는 걸 보고 나니 모든 게 내 욕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이 집이 뭐라고 내가 이걸 쥐고 있다가 너까지 잃을 수는 없지 않겠니? 그러니 더는 토달지 말고 내 뜻을 따라다오.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늙은 어미의 쓸쓸함과 아들에 대한 애틋함을 완벽하게 표현해냈어요. 결국 재호는 제 진심이 통했다고 믿었는지 어머니 감사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방에 있던 며느리의 입가에는 이미 승리의 미소가 만연해 있을 것이 불 보듯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의 권력 구도는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숨길 필요조차 없다는 듯 이 집의 실질적인 여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탐욕과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제 항복 선언은 굶주린 늑대에게 날고기를 던져준 것과 같았어요. 어머니, 소파가 너무 낡고 촌스러워요. 이 집 분위기랑은 영 안 맞네요. 제가 봐둔 이태리제 명품 소파가 있는데 그걸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집주인 될 사람이 그 정도는 타도 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정원에 있는 저 장독대들 이제 그만 치우셔야겠어요. 흙냄새 나고 벌레만 꼬이잖아요. 저는 저기에 예쁜 유리 온실을 만들어서 허브를 키울 거예요. 제 친구들한테 자랑도 좀 해야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지만
저는 그저 인자한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오냐, 오냐, 네가 이 집의 새 주인이니 네 좋은 대로 다 하려무나. 제 순종적인 태도에 며느리는 완전히 방심하고 자신의 욕망을 브레이크 없이 분출했습니다. 친구들과 통화할 때는 일부러 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응, 우리 시어머니? 이제 완전 내 손바닥 안에 있지. 집 명의도 넘겨주신대. 내가 좀 머리를 썼더니 아주 깨갱하시더라니까. 늙으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더니 딱 그 짝이야. 호호. 저는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들으며 제 방에 있는 달력에 조용히 X 표시를 쳤습니다. 심판의 날은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마침내 저는 계획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변호사와 통화하는 척하며 온 가족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저희 집에서 뵙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네. 서류는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저는 거실에 있는 재호와 며느리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변호사님이 오시기로 했다. 그날 도장 찍고 모든 걸 마무리 짓자. 그날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니 내가 아주 푸짐하게 잔치상을 차려마. 다 같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하는 거다. 파티라는 단어에 며느리의 얼굴은 욕망으로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 역시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에 안심하며 제 제안에 기쁘게 동의했어요. 네,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다은이도 그날은 기분이 좋아서 아픈 것도 잊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여보.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제가 힘을 내야죠. 정말 기대되네요.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재호에게 아양을 떠는 며느리의 모습을 저는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 실컷 기대하려무나. 네 인생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끔찍한 파티가 될 테니 남은 며칠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사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쓸어내기 위한 장례 준비와도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저 악랄한 며느리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요일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곧 펼쳐질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몸을 정갈이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이 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들로 제 인생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만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비는 핏물을 빼고 정성껏 양념에 재웠고 잡채에 들어갈 채소들은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채 썰었습니다. 부엌에서 풍겨나오는 맛있는 냄새는 이 집에 곧 닥쳐올 비극의 서막을 감추는 향기로운 장막과도 같았어요. 아들 재호는 제 기분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콧노래까지 다 부르시고. 저는 아들을 돌아보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좋고 말고. 오늘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갈 텐데 어찌 기쁘지 않겠니? 아들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채지 못한 채 그저 해맑게 따라 웃었습니다. 그 순진한 얼굴을 보니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약해져서는 안 될 때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은 잔치 분위기로 무르익었습니다. 저는 막 부친 따끈한 녹두전과 호박전을 접시에 담아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재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나와 한껏 차려진 식탁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우와,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거의 명절 수준인데요? 제 평생 이렇게 화려한 상은 처음 받아봐요. 화사한 원피스까지 차려입은 며느리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다가가 미소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많이 먹어두렴. 오늘 아주 중요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면 기운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제 말에 며느리는 뭐가 그리 좋은지 호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약속한 3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제가 짜놓은 각본의 마지막 장을 펼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상을 차려놓은 교자상을 옮기는 척하다가 아이고 허리야 하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일부러 쟁반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려 쨍그랑 하는 파열음까지 만들어냈어요. 그 소리에 재호와 며느리가 동시에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재호가 놀라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마에 땀이 맺힌 것처럼 연기하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나이 먹으면 다 이렇지. 아차, 그런데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제일 중요한 걸 깜빡했구나. 저는 무릎을 치며 세상에서 가장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님 오시면 바로 드려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안방 장롱 메뉴에 있는 낡은 자개함에 넣어뒀거든. 아이고, 이걸 어쩐다. 재호가 곧장 나섰습니다. 제가 꺼내드릴게요, 어머니. 자개함이 어디 있는데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아들을 만류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너는 키가 커서 고개 숙이다가 머리라도 부딪힐라. 그리고 그 함이 보기보다 묵직하고 오래돼서 네가 함부로 다루다가 망가뜨리기라도 하면 안 된다. 그 안에 집문서 말고도 네 애비 유품이 들어있단 말이다. 그리고는 저는 모든 망설임과 미안함을 담은 눈빛으로 휠체어에 앉은 며느리를 애처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아가, 다은아. 내가 정말 이런 부탁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면목이 없구나. 제 의도를 눈치챈 재호가 발끈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다은이는 다리가 아파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장롱 위에 있는 걸 꺼내달라고 하세요. 아들의 외침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가 재호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천사의 목소리였어요. 여보,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다급하시면 저러시겠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휠체어에서 팔만 뻗으면 닿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여보보다 팔이 더 길지도 몰라요. 집문서와 시아버지의 유품이라는 말에 며느리는 자신이 이 집의 진정한 후계자임을 증명하고 싶은 강한 욕망에 사로잡힌 듯 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세상에 정말이니? 네가 괜찮다면야. 아이고,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다니. 이제 마지막 배우를 무대에 올릴 차례였습니다. 저는 손주 민우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맛있는 음식 냄새에 신이 나 있었어요. 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태블릿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민우야, 우리 착한 엄마가 지금 할머니를 위해서 아주 용감한 일을 하려고 해. 우리 민우가 이 멋진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나중에 아빠한테 짠 하고 보여주는 깜짝 이벤트를 하는 거야. 어때? 재밌겠지? 우리 민우가 오늘 최고의 영화 감독님이 되어보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민우는 영화 감독이라는 말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아이에게 녹화 버튼을 누르는 법을 알려주고 안방문이 가장 잘 보이는 소파 옆자리에 아이를 앉혔습니다. 자, 여기서 엄마가 등장하면
조용히 찍기 시작하는 거다. 액션. 며느리가 탄 휠체어가 마침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재호가 휠체어를 밀어주려 하자 저는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호야, 부엌에 올려놓은 갈비찜이 끓어 넘치겠다. 어서 가서 불 좀 줄이고 와. 빨리. 저는 일부러 다급하고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소리쳐서 아들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부엌으로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부엌으로 사라진 것을 확인한 저는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공기가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어요. 민우는 작은 감독님처럼 태블릿을 꼭 쥔 채 안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방에서 이 기나긴 연극의 주인공이 가면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휠체어에서 내려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에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오만하고 경멸적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순간 그녀는 아주 익숙하고 능숙한 동작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자신의 발을 올가매고 있던 깁스 부츠의 벨크로를 찌익 소리를 내며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거추장스러운 쇳덩이를 마치 더러운 쓰레기라도 되는 양 침대 밑 어두운 구석으로 휙 차 넣어버렸습니다. 두 발로 땅을 딛고 선 그녀는 해방감을 만끽하는 듯 목과 허리를 크게 돌리며 스트레칭까지 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장롱 앞에 놓인 화장대 의자를 가볍게 밟고 올라서서 까치발을 하고 팔을 위로 쭉 뻗었습니다. 뼈에 금이 갔다는 사람의 동작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유연하고 민첩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장롱 맨 위에 놓인 묵직한 자개함에 닿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승리자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개함을 품에 꼭 안고 의자에서 내려와 자신의 전리품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거실 텔레비전의 전원을 켰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을 꺼내 단 한 번의 터치로 민우의 태블릿 화면을 TV의 커다란 화면 위로 쏘아 올렸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자개함을 보물처럼 품에 안은 며느리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안방을 나서는 그 찰나의 순간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얼굴에는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는 승리감과 탐욕스러운 만족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어요. 부엌에서 막 걸어 나오던 아들 재호는 휠체어도 없이 너무나도 멀쩡하게 걸어 나오는 아내의 모습에 순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은 이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은아, 너 걸을 수 있는 거야?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재호는 마치 기적이라도 목격한 사람처럼 달려가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며느리는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이 기회를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재호의 가슴에 살포시 머리를 기대며 이 세상에서 가장 청초하고 가녀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도 모르겠어요. 어머니께서 저함을 꺼내달라고 부탁하시는데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온 힘을 다해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발목에서 찌릿하는 느낌이 들더니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정말이에요. 이건 분명 우리 가족을 위하는 내 마음에 하늘이 감동해서 내려주신 기적일 거예요. 그녀는 스스로 기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너무나도 뻔뻔하고 유치한 변명이었지만 제 아들의 귀에는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재호는 감격에 겨워 며느리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역시 우리 다은이는 마음이 고와서 신도 돕는구나.
두 사람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를 찍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에 쥔 리모컨의 붉은색 전원 버튼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눌렀습니다. 거실 벽을 가득 채운 커다란 텔레비전 화면이 휙 소리를 내며 검은 침묵을 깨고 깨어났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텔레비전은 왜 켜세요? 우리 지금 축하할 일이 생겼는데. 재호가 의아한 목소리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TV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방금 전까지 며느리가 있었던 저희 집 안방의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호와 며느리의 시선이 동시에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처음 몇 초간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저 자신들의 보금자리가 TV에 나오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곧이어 화면 속 안방문이 열리고 며느리, 바로 자기 자신이 탄 휠체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면 속의 그녀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마치 더러운 걸레라도 벗어 던지는 것처럼 익숙하게 깁스부츠를 벗어 침대 밑으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의자를 밟고 올라가 장롱 위 자개함을 가뿐하게 꺼내 들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 이 거실에서 벌어졌던 모든 진실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고화질 영상으로 생생하게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속도는 가히빛과 같았습니다. 붉었던 입술은 파랗게 변했고 커다랗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그녀의 손에서 힘이 풀리며 그토록 원하던 집문서가 든 자개함이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재호는 숨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TV 화면과 바로 옆에 서 있는 현실의 아내,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자개함을 미친 듯이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온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저건. 며느리가 필사적으로 재호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 저건 사실이 아니야. 조작된 거라고. 그래, 어머니가 저 늙은이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만든 가짜 영상이야. 여보, 너는 나 믿지? 우리는 사랑하잖아. 응. 저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녀는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랑이라는 단어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지막 동아줄마저 잘라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똑똑히 말했습니다. 조작이라고? 그래, 네가 추는 춤도 조작이고 네가 부르는 노래도 조작이겠지. 저는 리모컨의 다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은 곧바로 며칠 전의 거실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는 최신 유행곡에 맞춰 신나게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활기차고 건강해서 뼈에 금이 갔다는 환자의 모습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 영상 위로 제 목소리를 더씹혔습니다. 이 영상을 찍은 날이 언제인지 아니, 재호야? 바로 네가 네 아내가 먹고 싶다는 딸기 케이크를 사다 주려고 온 동네를 헤매던 날이란다. 네가 밖에서 고생하는 동안 네 아내는 집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었던 게야. 재호는 이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인형처럼 그저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TV를 끄려고 달려들었지만 저는 한 발 먼저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은 어두워지고
며느리의 목소리만이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해상에 보험금만 제대로 나오면 실장님 돈부터 깨끗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보험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저는 테이블 위에 준비해 두었던 서류 뭉치들을 재호의 눈앞에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사고 직전에 가입했던 4개의 보험 계약서, 그리고 재호의 통장에서 매달 수백, 수천만 원씩 빠져나가던 출금 내역서까지. 네 아내는 너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다. 네 돈, 그리고 내 돈을 보고 결혼한 게지. 네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는 성에 안 차니 노름을 하고 사채를 쓰고 이제는 네 다리까지 부러뜨려서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게다. 이것이 바로 네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네 아내의 진짜 모습이야. 며느리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하지만 이 잔인한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며느리가 맘카페에 올렸던 그 자랑스러운 게시글을 TV 화면 가득 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평생의 모든 경멸과 분노를 담아 그 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몸테크로 시어머니 등골 빼먹는 중 키읔키읔. 우리 시어머니 진짜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키읔키읔. 남편은 원래 내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하니까 구워 삶기 식은 죽 먹기고요. 어차피 남편이 다 막아줄 테니 걱정 없어요.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내려갈 때마다 그것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재호의 심장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마지막 문장을 읽고 고개를 들었을 때 재호는 더 이상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온몸을 들썩이며 짐승의 울음소리와도 같은 통곡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온 집안을 뒤흔들었고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제 심장마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끝을 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처절한 통곡은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의 완벽한 붕괴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 며느리는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인 척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공포와 당혹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제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지옥의 악귀와도 같은 증오와 도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린 남편을 벌레 보듯 쳐다보더니 이내 모든 분노를 저에게로 돌렸습니다. 하하하. 그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만족해? 이 늙은 독사 같은 게 처음부터 이 집구석에 들어온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더니 기어이 이런 쇼까지 벌여. 당신이 처음부터 나를 가족으로만 받아줬어도 내가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거야.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다 당신 때문이야. 그녀는 소파 위에 있던 쿠션을 집어 제 얼굴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그 쿠션을 꼿꼿이 맞았습니다. 쿠션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나 알고 있는 것이냐. 이 집에 들어와 내 아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집안의 돈을 야금야금 빼돌려 노름판에 쏟아붓고 그것도 모자라 멀쩡한 네 몸뚱이를 담보로 나라의 돈까지 등쳐먹으려 한 것이 바로 너인데 네 죄를 남에게 돌리지 마라. 역겹기 짝이 없으니. 제 말에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더욱더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죄라고? 웃기지 마. 당신 아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멍청한지 당신은 몰라. 저 남자가 조금이라도 더 똑똑하고 돈을 많이 벌어왔어 봐.
내가 왜 사채까지 쓰고 이런 위험한 짓을 계획했겠어? 당신은 이 크고 좋은 집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서 평생을 여왕처럼 살아왔으면서 나는 왜 저 남자의 쥐꼬리만 한 월급에 맞춰서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데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나는 그냥 내 몫을 찾으려고 한 것뿐이야. 내 젊음과 내 인생을 이딴 집에 바친 데가. 그녀의 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재호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했던 여자의 입에서 쏟아지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향한 저주와도 같은 말들을 마치 처음 듣는 외국어처럼 멍하니 듣고 있었어요. 그는 평생을 바쳐 지키고 사랑했던 존재가 실은 자신을 좀먹는 암덩어리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더러운 광경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제 방으로 들어가 미리 꾸려두었던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며느리의 발치에 소리나게 던졌습니다. 그 안에 네가 입고 갈 옷 몇 벌과 속옷가지를 넣어두었다. 그것만 가지고 지금 당장 내 집에서 꺼져라. 며느리는 가방을 발로 툭 차며 비웃었습니다. 나가라고? 내가 왜 나가? 이 집, 이제 곧 내 이름으로 될 건데. 당신이 분명히 변호사 불러서 명예 이전해준다고 약속했잖아.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럴 일은 없다. 너같이 인간의 탈을 쓴 짐승에게는 이 집의 문지방조차 넘겨줄 수 없다. 아, 그리고 네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그 명품 가방들과 보석들. 그것들은 네가 내 아들의 등골을 빼먹은 증거품들이니 하나도 남김없이 이 집에 두고 가야 할 것이다. 뭐라고? 이 미친 늙은이가 진짜. 며느리가 이성을 잃고 제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달려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조각상처럼 굳어있던 재호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번개 같은 속도로 며느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제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얼음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천둥과도 같은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재호의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재호 씨 왜 이래? 정신 차려. 저 늙은이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잖아. 너 나 사랑하잖아. 응?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텅 비어버린 눈으로 한때 자신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여자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절규보다 더 큰 절망을 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 눈빛을 마주하고 나서야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끝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수단으로 재호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다신 안 그럴게.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민우를 봐서라도. 민우라는 이름이 나오자 재호의 텅 빈 눈동자에 비로소 무언가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불꽃과도 같은 분노였습니다. 그 더러운 입에 내 아들 이름 담지 마. 재호는 매달리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대신해 이 길고 길었던 악연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 테니 그런 줄 알아. 위자료? 꿈도 꾸지 마. 네가 내 통장에서 빼돌린 돈, 그리고 우리 어머니 돈까지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받아낼 테니까. 그리고 만약 단 한 번이라도 내 아들 눈앞에 나타나면 그땐 내가 너를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그것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순하고
무르기만 하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아버지가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뱉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모든 희망을 버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봐. 니네들 평생 불행하게 살 거야. 내가 매일 밤 너희들이 망하라고 저주를 퍼부을 거니까. 며느리는 마지막 저주를 남기고 바닥에 있던 자신의 가방을 움켜쥔 채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쾅! 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재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저는 이 모든 소란에 놀라 방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는 손주 민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겠다는 듯 작고 떨리는 그 어깨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며느리가 폭풍처럼 사라진 집은 마치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와도 같았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졌던 잔치상은 차갑게 식어볼품 없이 널브러져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깨진 자개함의 조각들이 상처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들 재호는 그 폐허의 한가운데서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이 잿더미 위에서 일어설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식구는 누구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와 민우는 한 방에 누웠고 아들은 거실 소파에 홀로 누워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재호는 말없이 집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젯밤의 흔적들을 마치 자신의 기억을 지우려는 듯 꼼꼼하고 묵묵하게 쓸어 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마침내 제 마지막 결심을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재호야, 이 집 팔아야겠다. 아들은 잠시 동작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하지만 이 집은 알아. 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곳이고 내 젊음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지. 하지만 재호야,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더 많아진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감옥이란다. 저 더러운 것의 탐욕과 거짓, 그리고 우리의 상처가 깃든 이곳에서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모든 것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집 안 구석구석을 마치 처음 보는 곳인 양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사진, 자신의 키를 재던 문설주의 흠집, 그리고 며느리의 향수 냄새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안방까지 그 모든 공간을 눈에 담은 그는 마침내 제게로 돌아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이 집에서 웃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날로 저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정든 집을 제 손으로 처분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한 해방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썩은 뿌리를 도려내야만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는 법이니까요. 집이 팔리고 새로운 거처로 이사하기까지의 몇 달은 우리 가족에게는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놀라울 정도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하던 사무직을 그만두고 작업복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는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의 얼굴에는 고단함이 가득했지만 예전처럼 공허하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한 노동 속에서 그는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민우에게 무심한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아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축구를 하고 서툰 솜씨로 김밥을 싸서 소풍을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아들은 민우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우야, 아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어리석고 나쁜 아빠였어. 우리 아들이 그렇게 힘들고 무서웠을 텐데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말만 믿었어. 아빠가 우리 아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민우는 말없이 다가가 작은 손으로 아빠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빠의 목을 힘껏 끌어안았어요. 두 부자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제 힘겨웠던 싸움이 진정한 승리로 끝났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정들었던 2층 집을 떠나는 날을 맞았습니다. 텅 빈 집은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던 지난 세월과 조용히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집을 판 돈으로 민우와 함께 살 아담하고 햇볕이 잘 드는 아파트 한 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작은 오피스텔 한 채를 얻어주었습니다. 이건 주는 게 아니다. 네가 독립해서 민우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될 때까지 내가 맡아두는 거다. 언젠가 네 힘으로 이보다 더 좋은 집을 마련해서 민우와 나를 초대해야 한다. 알겠니?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과 함께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 온 첫날 저녁, 저는 아들을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삿짐도 다 풀지 못해 어수선했지만 저는 작은 냄비에 된장찌개를 끓이고 냉장고에 있던 계란으로 투박한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잔치상도 값비싼 그릇도 없었지만 우리 세 식구는 조촐한 식탁에 둘러앉아 그 어느 때보다도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베란다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집처럼 넓은 정원은 없었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재호가 제 옆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됐다. 이제 죄송하다는 말은 그만하거라. 그 대신 앞으로 네 삶으로 증명해 보여라. 얼마나 멋진 아들인지,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를 말이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제 옆에서는 민우가 뭐가 그리 좋은지 새로 산 크레파스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 속에는 작은 아파트 창문 아래 세 사람이 손을 꼭 잡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허울을 깨부수고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되찾은 것입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고 돌아왔지만 우리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앞으로의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창밖의 별들이 상처를 딛고 일어선 우리 세 식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유난히 따뜻하고 다정하게 반짝이는 밤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던 폭풍이 지나가고 꼭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을 꼬박 바뀌는 동안 우리의 삶에도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낡고 큰 2층 집을 떠나 새로 자리 잡은 이 아담한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낯선 공간이 아닌
우리 가족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베란다에 나가 제가 가꾸는 작은 화초들에게 물을 줍니다.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순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도 저 화초들처럼 다시금 생명력을 되찾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절로 평화로워져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아들 재호에게 찾아왔습니다. 처음 몇 달간 아들은 죄책감과 상실감에 시달리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밤마다 거실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는 날도 많았고 잠을 자다가 악몽이라도 꾸는지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섣불리 위로하거나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침마다 따뜻한 해장국을 끓여주고 달아빠진 아들의 작업복을 깨끗이 빨아 개어 놓을 뿐이었죠.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려면 충분히 아파하고 스스로 이겨내려는 의지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아니면 땀 흘리는 노동이 약이었을까요? 아들은 인테리어 현장에서 꾸준히 일을 마다치 않고 일하며 조금씩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어둡던 그림자가 걷히고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하고 건강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아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우에게 둘도 없는 친구이자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두 부자는 뭐가 그리 좋은지 온 집안이 떠나가라 웃고 떠들었고 그 웃음소리가 제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일을 쉬는 날이라 아침 일찍부터 민우와 함께 저희 집으로 건너왔어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민우야, 할머니한테 인사드려야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들의 손을 잡고 들어서는 민우의 얼굴이 해맑았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그늘진 구석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었어요. 저는 현관문 앞에서 두 사람을 맞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마침 점심으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김치찜을 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아들의 손에는 큼직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과일을 깎아내오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그 봉투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한 장과 깨끗하게 정리된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표에 찍힌 금액은 작년에 제가 아들에게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빌려주었던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재호야, 이게 어머니께 빌렸던 돈입니다. 밤낮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 겨우 빚을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쑥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스스로에 대한 자랑스러움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한 아들의 글씨로 매달 급여가 들어올 때마다 어머니께 갚을 돈이라는 항목으로 꼬박꼬박 저축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바보 같은 놈. 그걸 진짜로 다 갚으면 어떡하니? 그냥 너희들 잘 사는데 보태 쓰라고 준 돈인데. 아닙니다, 어머니. 이 돈은 단순한 빚이 아니었어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제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께 제가 달라졌다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들은 이제 제게 돈을 빌려가던 철없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가정을 책임질 줄 아는 늠름한 가장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수표를 다시 봉투에 넣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은 다시 너에게 빌려주마. 대신 조건이 있다. 이 돈으로 너와 민우가 살 더 넓고 좋은 집을 구하는데 보태 쓰거라.
그리고 언젠가 네가 번 돈으로 이 애미에게 근사한 저녁 한 끼를 사주면 그걸로 이자는 다 퉁친 셈으로 하겠다. 제 말에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뜻하고 거친 손의 감촉에서 저는 아들이 앞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과 손주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에서 함께 장사를 했던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참 동안 안부를 묻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아야, 혹시나 해서 너한테 알려주는 건데, 네 전 며느리 소식 들었니? 그 이름이 나오자 제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온했던 제 마음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기분이었어요. 아니, 그 애가 어떻게 지내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작게 났더라.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고. 너희 집에서 쫓겨나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고 여기저기서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다가 결국 여러 사람한테 단체로 고소를 당한 모양이야. 그때 너랑 짜고 쳤다던 그 사채업자 놈도 같이 잡혀 들어갔다더라. 아주 꼴이 좋아. 친구의 말을 듣는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통쾌하다거나 기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그럴 줄 알았다는 씁쓸한 체념 같은 감정이 밀려올 뿐이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던 겁니다. 잘 됐네. 죄 지은 사람은 벌 받아야지. 저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아무튼 너는 이제라도 그런 독사 같은 거 떼어내서 정말 다행이다. 하늘이 도운 게지.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도운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독사를 품에 안고 평생을 불안에 떨며 사는 것보다 한 번의 아픔을 겪더라도 과감하게 그것을 내던져 버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소식을 재호나 민우에게는 전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삶에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 여자는 이제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재호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에는 민우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아빠랑 떡볶이 만들었어요. 맛있어요. 민우는 입가에 고추장 양념을 잔뜩 묻힌 채 화면 속의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뒤로 보이는 아들의 작은 오피스텔은 비록 좁고 낡았지만 두 부자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따뜻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우리 강아지들. 전화를 끊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늘한 저녁 공기가 기분 좋게 뺨을 스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며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인 제 아들의 집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문득 집이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넓은 마당이 있는 2층 집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좋은 집은 건물의 크기나 가격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를 믿고 아껴주는 가족이 함께 모여 웃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크고 따뜻한 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제 작은 아파트와 아들의 작은 오피스텔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저는 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과 손주의 행복한 미래를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제 삶에 폭풍은 없을 겁니다.